네, 오늘 할 거는 이제 사뮤엘슨과 프리드만에서 10장하고 11장, 12장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9장까지 이제 이제 좀 읽어봤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시카고 보이즈 해갖고서 프리드만, 제가 제목을 저기 정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만하고 피노체트 이렇게 했는데요. 이 프리드만은 이 닉슨 정부를 지지했고, 닉슨 정부도 이제 통화주의 이론에 대해서 운용적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뭐 정부 규제나 산업 제한 등 많이 이렇게 하면서 통화주의가 이제 통화주의를 실현하는 한번 경험하는 거를 이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이때라는 건 이제 50년대 60년대에 미국에서는 국제개발국 지원 사업을 해갖고서 시카고 대학하고 칠레 카톨릭 대학하고 이제 결연을 맺어서 이제 칠레 카톨릭 대학의 학생들이 이제 시카고에 이제 와서 이제 교육을 받은 거죠. 이제 이때 이제 시카고 보이즈가 형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1970년대 닉슨하고 이제 CIA에서 이제 뭐 공작을 펴갖고서 공작을 폈지만은 이 칠레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자인 아에덴이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으로 됐어도 1970년에 칠레는 연간 뭐 물가 상승률이 뭐 200%, 그리고 재정 적자는 GDP의 뭐 13%, 실질 임금은 뭐 25%까지 뭐 하락했다고 했고요. 이거에 이제 반일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피노체트가 미국 CIA 지원을 받아서 쿠데타를 내갖고서 아예덴을 이제 몰아낸 겁니다. 그래도 이제 74년에 칠레 물가 상승률은 월 뭐 10에서 20%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노체트는 이제 프리드만에게 이제 칠레 경제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대책을 요구했는데, 이제 프리드만은 이제 8가지 항목을 이제 나누어 제안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화주의죠. 통화 공급을 즉각적으로 이제 대폭 줄이라는 이제 조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훗날에 이제 프리드만은 이 6일 동안 이제 칠레에서 방문한 일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한 10년 동안 이 일을 이제 수습해야 했다고 합니다. 6일 동안 큰 갔다가 곤욕을 치르는 거죠. 네. 한 국가의 정책을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1970년대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를 제가 일부를 발췌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사뮤엘슨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74년에 공동으로요 하이에크가 받았고, 76년에 프리드만이 받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교수님이 가끔씩 얘기해 주셔갖고서 이제 이분을 넣어놨습니다. 허버트 사이먼, 78년에 받았더라고요. 이제 뭐 간단하게 70년대 노벨 경제학상 중에 수상자 2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사뮤엘슨은 뭐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전 세계 대학교 학부과정의 교과서에 거시경제학 교과서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교과서의 저자다 하고요. 노벨위원회에서는 그가 이제 수학을 사용해서 경제학 연구 방식을 확립했고, 또 그 연구가 현대 모든 경제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프리드만도 이제 뉴스 위크를 통해서 이제 MIT 이제 사무엘슨이 하버드에 아니고 이제 MIT로 간 거죠. 이 MIT 경제학과를 세계적인 경제학 연구기관으로 이제 올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리드만은 1976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데, 노벨위원회에서는 소비 분석, 통화의 역사, 그리고 통화의 이론의 분야에서 업적과 그 안정화 정책에 대해 어려움을 증명하는데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줬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여기 노벨위원회하고 프리드만하고는 이제 논쟁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위크 이제 칼럼니스트를 활동을 하면서 이제 베리 골드워크 이제 대통령 후보였죠. 그때 경제자문 역할을 한 것은 학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하고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여하튼 이제 사무엘슨도 이제 뉴스위크를 통해서 프리드만이 자신의 어떤 과학적 공헌과 어떤 학문적 리더십에 걸맞는 것을 했다, 활동을 했다, 인정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면은 프리드만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프리드만은 이제 피노체트 이제 군사 정권에 이제 자문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프리드만은 칠레 대학에서 이제 명예 박사학위를 주겠다는 것도 거절을 했고 이는 이제 만약에 받으면은 이제 칠레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고 또 프리드만은 자신이 이렇게 조언을 이제 칠레 정부에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이 정책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이론적으로 정책적인 거죠. 경제 정책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드만은 이제 노벨 이제 경제학상 이제 거기를 받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 주제가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에서 자연 실업률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강연 내용을 이제 요약한 걸 보면은 이제 프리드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30년 동안 정부는 국가는 이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계속 높였다는 거죠. 이제 실업률을 낮추는 대신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끔찍한 얼굴을 드러냈다 하고요. 그때 그러니까 그 이제 강연할 때 어떤 자연 실업률의 가설로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슬램플레이션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때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드만은 그 강연에서 자신은 이제 경제학이 이제 물리학이나 화학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증 과학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실증 과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리드만의 어떤 이제 비주류가 남긴 뚜렷한 족적 해갖고서요. 이제 사무엘슨의 경제학 교과서 책이죠. 이제 책에서 이제 프리드만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슨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경제학 교과서에 10년 동안 프리드만의 이름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1961년에는 한 두 번 정도 이름을 언급할 정도였고요. 근데 1973년도에는 통화주의를 극단적인 시각으로 치부하면서도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제 좀 인정을 한 거죠. 라고 한 85년도에 되면서 좀 더 나아가서 프리드만의 경제학을 시카고 자유지상주의라는 어떤 이름을 붙여준 거죠. 학파로서 이름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고 이제 1995년에는 미국에서 재정 정책이 더는 주요한 안정화 정책이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앞으로는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으로 안정적인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통화주의 정책을 조금 더 이제 깊게 바라본 거죠. 그리고 사무엘슨은 또 교과서에서 프리드만의 어떤 다른 연구도 여러 가지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는 어떤 복지의 무력감도 있었고요. 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교과서에서는 현대 복지국가가 인간적이고 재정적으로도 건전하다고 했지만은 그 10년 뒤에는 프리드만이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실제로 어떤 재정 정책이 실제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프리드만의 복지 정책의 대안으로서 제시한 부의소득세도 이제 그 교과서에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뮤엘슨이 이제 프리드만을 이제 평하는 것이 지금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프리드만의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되면은 시점이 되면은 프리드만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뮤엘슨은 그것이 이제 프리드만의 영향력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1장입니다. 이제 11장은 영준의 통화주의 실험 해갖고서
요거는 이제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에 있는 걸 갖다가 조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발췌해 온 건데요. 이때 지미 카터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때 이 중에 연준 의장, 저는 이제 연준 의장 중심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대통령보다는 보면은 10대에 번스에서 그때는 리처드 닉슨이었죠. 윌리엄 밀러에서 이제 폴 보코로 넘어갈 때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이제 폴 보코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레이건 때 뭐 그린스펀 이제 지미 카터였을 때 이제 그린스펀이 이제 연준 의장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레이건이 계속 이제 그 레이건이 집권할 시기까지도요. 여기서 잠깐 보면은 이제 닉슨이 이제 퇴임하고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그때는 뭐 고실업률, 고물가 상승률. 그래서 이제 지미 카터랑 포드랑 이제 붙었는데 이제 포드가 이거를 이기기에는 이제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카터의 연준 의장 해서요. 이제 사뮤엘슨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경제를 빠지게 할까 봐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끝내기 위해서 일부러 경제 침체를 빠뜨릴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뮤엘슨의 우려가 진짜로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카터는 이자율을 9.5% 높이겠다고 발표하고 1년 뒤에는 미국의 경제가 좀 많이 심하게 침체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미 카터가 이제 어떤 연설을 하는데 보통 대통령은 이제 연설을 할 때 국민의 어떤 정서적인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는데 불안을 조장하는 연설을 했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가 분위기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는 고위 관료들을 다 사임하라고 권했고요. 이때 이제 번스에서 이제 윌리엄 밀러였는데 밀러도 이제 교체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때. 그래서 연준의 의장을 이제 폴 보코로 이제 판단하려고 이제 폴 보코로 이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에 대한 기대에서 이제 프리드만은 이제 폴 보커가 이제 통화주의를 이제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연준 의장이 되자 이제 자기의 통화주의 이론을 또 이제 실험할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폴 보커는 이제 통화량이 어떤 인플레이션을 이제 저기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제 유일한 원인이라는 프리드만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이제 회의적인 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보커는 이제 사뮤엘슨이나 그런 다른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이제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폴 보코가 또 이제 프리드만에 대해서 통화주의 정책 외에 다른 경제 이론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한 예로 이제 시카고 학파는 시장이 언제나 이제 거래를 참여하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기대,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갖고서 이제 시장이 이제 저기 운영된다고 했는데 운영 어떤 시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봤는데 폴 보커는 이런 합리적인 기대 가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통화 정책을 펼 때 어떤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시장 심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 월스트리트 이제 월스트리트 이제 그쪽에서의 어떤 이코노미스트나 트레이더들은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이제 통화량뿐이라는 어떤 프로이드만의 이론을 이제 많이 이제 열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폴 보커는 이제 미국 의회에서 연준한테 이제 상황에 맞게 어떤 목표에 맞게 어떤 그 통화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에 대해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통화주의자들조차도 어떤 통화량 지표가 가장 유의미한지 그 지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 통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해도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그 모른다는 그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목표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볼커는 모두가 이제 통화가 이제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래 통화량을 이 증가율을 어떻게 바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통화 목표를 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볼커는 프리드만의 통화 정책을 계속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프리드만은 그 통화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어떠한 기계적인 공식, 어떤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엄격히 제한한다고 했지만은 볼커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면은 그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해서 프리드만에 대한 주장을 이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볼커도 이제 통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없애기가 어려운 것은 미국의 어떤 국가 경제적인 구조라든지 사회 정책이라든지 어떤 정치 생활의 어떤 기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압력으로 보았는데 볼커는 이제 통화 정책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은 어떤 연준이 어떤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그 시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안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훗날 볼커는 이제 회고록에서도 이제 확실한 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고통을 이제 조금이라도 약간 통화주의 정책이 이제 모든 걸 해결할 거라는 생각은 아니지만은 조금이라도 어떤 통화 정책을 하면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는 정치적 마비 상태 등을 이유로 다른 정책을 어떤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대중들한테 어떤 통화 긴축을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지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커는 이제 이제 처음에 연준 의장에 대해서 설명했을 듯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그래갖고서요. 이제 강력한 이제 프리드만은 아류라고 했지만은 통화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연준은 미국 경제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해갖고서 볼커가 이제 연준 의장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뭐 11% 이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 상태였고요. 9월에는 이제 볼커가 연준 내 통화주의 세력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통화의 긴축 중심의 인플레이션 정책을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연방 기금 금리를 올린다든지 연방준비은행에서 다른 시중은행한테 대출할 때 어떤 할인율을 기존 뭐 5%에서 뭐 11% 거의 2배 가까이 올리는다고 지시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첫 정책은 이제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커는 그 연준 직원들한테 이제 연준 이사들의 관심을 실업률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돌릴 방안을 찾아라고 제시를 했고, 그 연준 직원들은 경기 부양을 하거나 이제 과열 방지를 필요할 때 이전처럼 이자율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제안을 한 거고, 이 연준은 이자율을 발표하는 대신 통화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9년 이제 10월에는 볼커가 이자율 목표에서 통화 목표로 이제 완전 정책을 이제 바꾼다고 선언을 했고요. 이제 볼커는 이제 통화 목표에 어떤 집중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서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던 근데 물가가 이제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이제 무너뜨릴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한 거죠. 이제 통화 목표가 우리가 몇 년도에는 얼마큼 이제 통화 목표를 이제 가질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연준은 이제 실업률이나 물가 상승률,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건전성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이제 모호한 통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노력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러한 통화 목표를 이제 통화 목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가진 것에 대해서 크게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연준이
어떤 통화 목표를 삼아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 지표가 이제 관리를 하면 진짜로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적절하게 맞춰질지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여기서 통화량은 뭐 M1이 있고 M2가 있고 M3가 있고 또 뭐 M0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자율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은 기업이나 무기지론 대출에 영향을 받아서 가계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볼코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카터의 지지는 필요했지만은 카터는 이 정책에 대해서 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카터도 이 볼코가 이러한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 뭐 바꾸라고도 안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지지 발언도 이제 종종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0년 3월에 이자율 관리에서 지급 준비율 관리 기간 정책으로 바꾸면서 물론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요. 이자율도 뭐 15%, 아까 11%였는데 15%까지 올라갔고 경제도 계속 불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랬지만 그거가 이제 그때 뭐 카토와 볼커는 뭐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돈의 양도 제한하는 그런 정책까지도 강력한 정책을 쓴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때까지도 이제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80년 이제 11월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12월인가 이때 있는 것 같은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볼커는 또다시 이제 통화 목표도 있지만은 이자율로 이제 정책을 펴는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14%까지도 계속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때가 우리나라 전두환하고 그때인데 그때 사실 이자가 우리나라도 10%막 그랬었죠. 15%. 이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금융기관 들어간 게 81년 11월인데 네. 이때 은행 금리가 정기예금이 한 12%, 13%였고요. 그 어음 할인율 그게 네. 이제 단자 회사들 그게 네. 원래 사채 시장에서 채권이 주고받고 어음들을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이자율이 보통 한 40% 가까이 됐어요 그때. 40%요? 네, 채권이 40%. 와, 장난 아니다. 그냥 사채는 뭐 50%, 60%도 있었어요. 사채는 그냥 개인끼리 와, 주고받는 거는. 근데 그 증권 네. 채권하고 이제 주식 이런 게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이것도 하나의 증권 역할을 했는데 그런 그 소위 이제 증서죠. 그 돈을 언제 지급하겠다고 한 증서들이 한 40%의 사채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 단자 회사 그 7개 단자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채를 거래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양성화 시키려고. 세금도 거기선 띄니까 국가로서도 이제 그런 지하 경제에서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금융기관으로 통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삼성이나 무슨 현대 이런 데다가 자금을 빌려줄 때 한 24% 이렇게 빌려줬어요. 와, 그게 이제 야, 그때. CP라고 하는 커머셜 페이퍼인데 그 최소 단위가 1,000만 원. 그 당시에. 그때 내가 살던 집이 480만 원이었어. 회경동 여기 회기동 뭐 이런 그 동대문구에 있는 집들이 개인 집들이 한 480만 원, 500만 원이면 개인 주택을 샀어요. 이렇게 앞마당 있는. 근데 거기서 거래되는 금액은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도 이게 돈인지 종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 실감이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큰 돈이. 근데 와, 어쨌든 은행에다가 예금 들면 그 보통 그 뭐야 한 4, 5%는 보통 예금 이자를 줬고 정기 예금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12%에서 한 14% 그리고 이제 새마을금고가 한 20, 거기도 한 24, 5%. 야, 그러니까 이게, 월급 받아가지고 새마을금고에다 적금을 부으면은
한 3년 후에는 더블이에요. 네, 그렇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돈이 2배가 되는 게 3년이면 된다 할 정도로 금융기관의 실제 이자율이 그렇게 높았던 시절이에요. 미국이야 뭐 지금 이자율 14%, 12% 이렇게 6월에 뭐 7월에 12.19%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공금리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니 그때 당시에 그 높았던 이자율하고 이게 서로 연동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돈 벌 맛이 났지. 월급 받으면은 저금하면은 예, 그 한 3년 후에는 더블이 되니까 사람들이 죽어라고 저금을 했다고. 그렇죠. 저금할 맛이 나거든. 근데 지금은 은행에 넣어봤자 이게 뭐 하성세월이잖아. 그게 불어난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축의 맛을 못 들이고 쓰게 돼요. 음, 예, 이자율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저축할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 야, 근데 이게 나는 금융기관에서 첫 직장을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단 1%라도 나는 계속 꾸준히 저금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결국은 자본이 축적이 되면 그 자본이 또 돈을 낳아요. 음, 그러니까 자본이 새끼를 치는 순간을 기다릴 때까지는 저축을 해야 된다. 나는 그래야 노후도 편하고 자기가 돈 때문에 그 가사를 망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는 없다. 그거는 아이들한테도 꾸준히 지금 얘기를 해서 우리 애들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말고 계속 저금을 해 나가라. 예.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만큼 뿌듯해지고 자기 자신의 삶에서도 그리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부족하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혼도 사실 돈 때문에 일어난 경우도 많고 부모와 자식 간의 분쟁도 돈 때문에 일어난 경우도 많고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어. 돈이라는 게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에는 그건 자본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인 이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본 운영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그 인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어떤 이자가 그 우리 우리 시대에 한 번 더 올까요? 못 오죠. 왜냐면 우리 경제 구조가 이미 음, 그 저기 선진국 구조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상황 때문에 이자율이 지금 4, 5%라는데 사람들이 죽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전혀 이렇게 높다는 생각이 안 들어. 왜냐면 내가 안 빌렸으니까 지금은. 그죠? 근데 그렇죠.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12% 하고 막 24% 이자를 직접 톤으로 만지면서 계산을 했던 그 추억,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뭐 6% 가지고 높다 그래. 이런 생각은 아직도 있다고. 그렇겠네. 너무 상대적이네요. 예.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그 현재 상황에 대한 그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 20대, 30대, 뭐 40대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이자율이 되게 높게 느낌이 오겠죠. 왜냐하면 12%, 15%막 이런 시절을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이미 좀 얘기 했었던데 프리드만이 실내에서 그 실험한 거 그거 되게 재밌는 사례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 참 칠레가 거의 망할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그 시카고 학파들 받아들여 가지고 가격 자유화 그리고 공공지출 삭감, 세제 개혁, 관세율 인하, 네. 금융시장 개방, 뭐 공기업 사유화, 규제 완화, 노동 개혁 등 아주 되게 그때 또 군사 정권이
그걸 또 맡으면서 엄청 강력하게 또 시행을 했더라고 이거를. 그렇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이 전두환 정권 하던 짓하고 거의 똑같은 거지, 사실은.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칠레가 그 수출하고 이렇게 엮이면서 되게 성장을 했잖아요, 애들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외환위기가 한번 오긴 했지만 또 그때도 뭐 보여를 짜가지고 그걸 해결도 하대요. 음. 아, 그러니까 이 지금 예. IMF 때 저기 그 우리 한국에 요구한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민영화, 그러니까 공부했다가 그냥 민영화 시키고 뭐 그거 다 이게 팔아가지고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나면 돈이 시중에 돈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 되게 그 저소득층이 되게 비참해지는 어떤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가 군사정부다 보니까 그냥 다 밀어붙인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걸 극복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유민주주의였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군사 독재 정권에서 편 정책을, 경제 정책을 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그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렇죠. 네, 그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 그게 어떤 경제 논리가 통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런 정책을 펼 때 피해를 입고 아마 아, 그걸로 자살하고 죽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도 엄청 있었고. 예, 엄청 비참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프리드먼이 칠레 피노체트를 경제적으로 조언하거나 지원한 게 CIA랑 연관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yen데를 전복시키는 게 미국 CIA 공작에 의해서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통해서 그 아yen데를 실각시켰는데, 네, 그리고 나서 그 칠레 경제를 잡지 않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대단히 미국한테도 타격으로 오니까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칠레 경제에 대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연결한 거, 이거는 그 CIA나 이런 데가 뒤에 진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게 그렇죠. 네. 프리드만 학자 혼자 다른 나라의 경제 정책에 자문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CIA가 조직적으로 그거는 한 거고, 다만 미국도 어쨌든 전 세계에서 책임이, 감시를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독재 국가에 가가지고 그런 식의 활동을 벌인다 하는 게 분명히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름을 빌린 것뿐이지. 근데 이 새로운 그 대통령, 그 새로운 걔가 CIA의 아까 보니까 그걸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된 게 CIA도 어쨌든 뒤에 책임이 있으니까 국제사회에서 또 비난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 어떤 정권이 그런 그러니까 어디 미개 국가지 뭐 사실 그때는 칠레가 남미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 미국이 관여 안 한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마다 CIA가 거기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그 정권이 하나가 대통령이 들어서면 처음에는 당연히 그 뒤에서 공작을 펴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되도록 하는데, 이게 또 막상 당선이 되면 얘들이 말을 안 들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제거하는 것도 CIA고, 아, 그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군사 또다시 정권을 또 지원하는 것도 CIA고, 그러니까 모든 아, 정권의 뒤에서 공작을 펴는 게 CIA죠. 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아 근데 박정희 정권을 지원한 전두환이 것도 CIA고 네.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CIA고 음. 계속 그래요. 그건 뭐 상식인데 뭐. 아까 그때 아니 당시 전두환이 쿠데타하고 나서 미국의 소위 말하는 인준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인데 요즘 그 교수님 그 젤렌스키의 CIA가 잇따라 있고 그거는 그 얘기도 저는 그 거의 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그건 뭐 그렇죠. 보나 안 보나 비디오 아니에요, 그거. 하여튼 그리고 미국에 유리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에 유리하게 전쟁을 끝내고 정권을 누구를 앞에 세우느냐. 아니 사실 러시아 지금 그 보안성하고 얘들의 전투력 가지고 젤렌스키 죽이려고 맘먹으면 그거 충분히 한 차례 되죠. 없애지 않겠어요? 근데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게 CIA가 걔를 보호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지. 예. 뻔해요. 그거는 안 봐도. 예.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어디 일본에 전쟁 중에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무슨 외교를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 아 이게 CIA가 그 국가기관이 아니죠, 걔들. 아이 뭐 거의 준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적 CIA 국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아 음. 임명하네. 그 민간 기관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아 아닌가? 민간 기관은 무슨 피스코어? 아, 얘들이 온갖 그 전 세계 퍼져가지고 왜 그 정보 수집해가지고 갖다가 CIA 그다음에 여기다 정부에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역할 하는 거 네. 그런 단체가 또 있죠. 아 그 그러네. 정보 여기 미국. 단체가 미국에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되게 많아요. 아 여기 미국 정보국 맞네요. 네. CIA는 뭐 국가 기관이라고 네. 해야지. 아 얘네들이 거기 여기 그 당시에는 남미에서 하다가 저쪽 중동 가서도 하고 이제 저기 유럽 가서도 동유럽 가서도 이제 하고 있네요. 얘들이. 전 세계에 손 안 뻗친 데가 없죠. 아, 이 영화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남미 뭐 이런데 그저 예. 그러니까 피노체트 같은 그 정치 군인들 후원해서 쿠데타하게 만들고 이런 거 다 얘네가 다 공작했던 것들이지 뭐. 안 그런 데가 있나요? 다 그렇지. 야, 맞아요. 이, 아프리카도 건드리지 않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야, 그거, 야,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러니까 영화 더블 타켓에서도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정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 차원에서 보면 나쁜 놈들이지만은 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네, 걔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못하고 걔들한테 당하는 게 바보지. 당연한 거 아니야. 미국이란 그 큰 국가를 움직이려면 전 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시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걔들한테 미국이 유리하도록 정책을 펴게 하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게 나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 거기에 놀아나지 말아야지. 예, 걔들하고 결탁해서 자기 국민한테 위해를 가하고 정권을 유지해가지고 그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런데 걔들을 이용하는 게 나쁜 거지. 그 미국 입장에서 볼 때 CIA가 나쁜 일을 한다고 나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미국이란 거대한 국가를 유지하려면 그런 정보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근데 사실 그 다본이 그러니까 군산복합 다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이게 미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 강경파와 매파와 뭐 비둘기파의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 이런 과정에서 CIA가 득세하는 거는 결국은 그 군산복합 자본이 훨씬 더 그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는데 예전에는 뭐 그거는 절대적으로 뭐 대놓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대놓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끌어들여 갖고 뭐 국제 질서니 세계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이거를 계속해서 이러기 때문에 보기에는 저는 진짜 미국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미국의 힘을 줄이는 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줄여서
뭐 그게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좀 다극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 음.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생각하면 나쁘지 예. 않은 나라 없어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도 나쁜 놈이고 중국도 나쁜 놈이고 일본은 더 나쁜 놈이고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볼 땐 나쁜 놈이야. 아 근데 우리는 나쁜 놈이 아니고 호구 같아요. 호구 요즘. 아 죽겠어요. 호구 노릇하는 건 바보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보통 그 정보를 수집하는 건 좋은데 막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암살하고 그 다른 쿠데타를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일으키게 하고 막 야 그런 거는 정말 그 너무 그 다들 그 나라를 비열하고 꺾어치기 야비한 하는 수단이죠. 그거야. 네. 그러니까요. 아이 참. 그러니까 오히려 자국 내에서 그 자기 백성들끼리 국민들끼리 네. 싸우고 어떤 편을 갈라서 싸우고 할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네. 외세의 힘을 빌어서 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CIA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네요. 아. 자기네끼리 하겠다고 그러면은 CIA가 끼어들 여지가 사실 없어요. 그러네요. 아. 왜냐면 미국의 힘에 의존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걔들을 유혹해가지고 CIA가 거기에 개입해서 자금되고 군사 지원하고 해가지고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현재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을 그런 식의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라서 저렇게 그 세력에 의지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사실은 더. 그러네요. 그 우리 나당연합이나 똑같네. 그렇지. 맞아. 해외에서야 뭐 자기네들 유리한데 그 정권을 세우겠다고 하면 도와주고 걔들이랑 나중에 다 뜯어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건 뭐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에서도 그랬고 모든 역사를 보면은 그런 거에 반복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네. 나쁜 건 맞는데 그거 비난해봐야 소용없다. 힘을 길러자. 우리의 힘을 기르고 자강력, 네. 남의 외세에 의존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잘해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정권을 잡아도 잡고 그게 옳은 태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CIA 그놈들이야 뭐 호시탐탐 그런 세력들을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염탐하고 다닐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마 CIA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요. 그 북한에는 별로 없나 봐요. 걔들은 자기네들끼리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자주 독립성의 측면에서는 북한을 따라갈 나라가 난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요. 걔들은 러시아하고도 아니면 아니라고 딱 그 절교 선언하고 중국하고도 맞짱 붙으려고 그러고 이게 그래서 자체 핵을 키우는 것도 자강력 할 말은 한다 이런 힘을 키우는 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북한 옹호 발언한다고 빨갱이 소리 듣지만 그 얘기는요. 이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워낙 이런 넷 컴플렉스도 있고 그래서 북한과 관련한 이야기 하면은 막 좀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이 얘기한 것 같이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게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거는 어디 맞아요. 국제 질서를 좀 아는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는 뭐 자명한 건데 이거 같은데 지금 뭐 핵이 날라온다 뭐 이제 이러면서 너무 요즘 그거 좀 심각합니다 이거. 예. 그러면서 나는 지금 한심해요. 지금 우리가 펴는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한심하다. 외세에 그 계속 기대서 국내에서의 그 지지가 약한 거를 그걸 그 메이크업 하려고 그렇죠. 정말 비열한 수단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게다가 그 일본론까지 끌어들인다는 게 난 도저히 용납도 안 되고 어디 기댈 데가 없어서 그러다 일본놈들한테 기대냐고. 자존심도 없는 거지. 저 지금은 그 없는 거죠.
네, 다음 또 해 가시죠. 네, 또 이제 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까지 이제 지미 카터와 폴 포커가 이제 통화주의 정책을 이제 쓰고 있었는데요. 이 프리드만은 이 모든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하네요. 아수라장을 이제 한 벌 이제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제 통화주의 이론에 이제 현실에 이제 적용이 되었지만은 볼커의 통화 목표 정책은 금리를 높이고 경제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은 그 자기의 어떤 통화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통화주의 아류를 채택했다고 해서 붕괴를 했답니다. 그리고 볼커가 통화주의의 이름을 달고 경제를 이제 불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붕괴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프리드만은 이제 연준의 재량권을 모두 없애고서 이제 연준이 의장이 변덕이나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게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신규 통화를 발행하고 그런 것에 이제 프로그램화 되는 거죠. 알고리즘화 되는 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이제 통화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보면 좀 너무 극단주의적인 것 같은데 한편 또 이제 다른 보수 경제학자들은 이제 급격히 뛰는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에 대한 어떤 작은 출혈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경제를 침체시키는 것을 응원도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제 프리드만은 볼커의 정책이 너무나 짜증나게 갖고서 어떤 그 학회나 이 통화주의 학회가 있었는데 면전에서도 이게 볼커의 통화주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1980년대 이제 9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요. 이제 카터가 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뮤엘슨과 이제 프리드만의 이제 비판이 조금 다른 겁니다. 사뮤엘슨은 카터가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플라시보 효과를 이제 노리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본주의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새로운 시도라고 호평을 했고 프리드만은 이러한 정책이 생산성과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주장하에서 과거에 했던 정부 정책들을 그것들의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체라고 악평을 한 거죠. 예. 여하튼 이제 프리드만은 이제 계속 이제 착실하게 자신의 이제 명성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고서 선택할 자유라는 책에서는 반정부 자유지상주의와 인플레이션 이제 해결책, 뭐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바우처 등 여러 가지 주장을 이제 선택할 자유에서 이제 쓰고 있고요. 그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계속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주의 정책을 써야 한다. 그것이 이제 통화량을 증가율을 낮추는 것만이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약간 이 프리드만은 여러 가지 사뮤엘슨이나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복합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프리드만은 이제 그걸 갖다가 해결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12장에 보면은 12장은 이제 죽은 이론이 된 통화주의 해갖고서요. 이제 프리드만 없는 통화주의. 이제 프리드만은 레이건이 이제 주지사로 있을 때도 같이 일을 했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자기네 어떤 정책을 이제 펼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이제 프리드만이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 들어갔지만은 여기서 하는 일은 그냥 뭐 자기 레이건 친구들과 함께 어떤 보수 정책에 대해서 담소나 나누는 아주 뭐 큰 영향력이 없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건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급격히 올리는 볼코의 정책. 그러니까 볼코가 이제 연준 의장이 지미 카터 대통령
때 됐지만은 레이건 때에도 계속 이제 연준 의장이 계속 연임이 된 거죠. 계속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1981년부터 82년까지 이제 인위적인 불황은 계속 이제 겪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드만은 이제 볼커의 통화주의 정책이 이제 진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여하튼 볼커의 통화 정책이 진짜든 가짜든 이제 볼커가 쓴 이러한 정책은 모두 이제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정책, 인플레이션을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공로는 프리드만의 통화주의보다는 볼커의 공으로 다 이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건의 이제 행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주의에서 다른 경제 정책이 이제 바람이 부는 거죠. 그것이 하나가 공급주의인데요. 이 공급주의는 1975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1978년에 주드 워니스키 이 사람의 어떤 입문서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책을 이제 내면서부터 전성기를 맞았는데 이러한 공급주의 정책은 지금까지 했던 이제 어떤 케인즈식 총수요를 인위적으로 어떤 늘려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방식에 대해 반대한 예전에 어떤 세이 법칙에 그걸 이제 변형한 것이라는 겁니다. 보면은 공급주의 경제학은 생산은 같은 양의 수요를 창출함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옛날에 언제죠? 고전 경제학 그쪽에서 이제 좀 변형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급주의자들은 경제 성장을 이제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의 이제 공급을 늘리는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규제나 세금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책에서도 봤듯이 레이건은 이제 어떤 규제도 줄이고 세금도 많이 줄였던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다 해서요. 이제 보수 경제학자들이 이제 공급주의 경제학으로 이제 전향을 하면서 바뀌면서 이제 프리드만의 어떤 통화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부터 이제 사그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프리드만은 공급주의 경제학의 어떤 기반에 깔려 있는 그런 가정은 믿지 않지만은 이 공급주의가 내세우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에는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 공급주의자들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주장은 이제 소득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정부 세율이 늘어난다고 믿었고요. 또 하나는 세수가 늘지 않더라도 감세한 만큼 공공지출, 세금을 덜 쓰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무엘스는 프리드만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그가 정부 지출이나 인플레이션 관계가 잘못됐다고 이제 계속 이제 비판하고 있고요. 프리드만은 이제 보면은 감세를 하면 이제 세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동의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목표는 세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수와 공공지출을 둘 다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는 이제 프리드만은 이제 공급주의자들과의 생각을 달리해 갖고서 연방 정부가 이제 조세 수입을 줄이더라도 그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작다고 보았고요. 실제적으로 레이건 정부에서는 소득세를 1920년대 이후로 이제 최대로 낮췄지만은 줄어든 만큼 지출은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보면은 1981년도에는 감세한 이후에 82년, 84년에는 좀 다시 올렸고, 물론 또 다시 낮췄지만은 다시 높이고, 이런 정책을 반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엇나간 프리드만의 예측 해갖고서 이제 볼커가 여러 가지 이제 통화 목표를 세우는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통화량 지표가 이제 통화량 지표를 관리해야 되는가는 것은 여전히 이제 논쟁거리가 되었고, 볼커가 이제 통화주의를 채택한 지 3년 만에 미국은 이제 계속 깊은 불황에 빠진 거죠. 그리고
볼커는 이제 85년 10월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비상대책 회의에서 정식으로 자기는 이제 통화주의를 종료한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프리드만은 그나마 아류라고 했지만은 이제 통화주의를 완전히 그만둔 거에 대해서 볼커에 대해서 이제 심하게 화를 냈다는 거고요. 이제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화주의자들마저도 이제 프리드만의 이론, 통화주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프리드만은 이 통화주의를 이제 저버린 대가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2배로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1984년도에는 불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이 예측이 어긋나갔다는 것이고요. 하이에크마저도 통화주의에 대해서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하이에크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프리드만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종료되고 통화주의 종료되고 이제 사그러들고 이제 했지만은 미국 밖에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1990년대에는 러시아나 동유럽의 어떤 정권이, 공산 정권이 붕괴되고 자유시장주의가 이제 승리한다고 했고 그런데 1982년도에 얘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미국에서는 통화주의는 죽은 이론이 되었고 이제 역사적 하나의 이제 흐름의 이제 곁다리 정도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지만은 영국에서는 달랐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그때 이제 마가렛 대처가 이제 프리드만을 높이 평가했고, 이제 대처는 실업보다는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판단했고, 이제 영국은 이제 미국과는 좀 다른 거, 이제 금융정책, 이제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는 달리 중앙은행을 영국 대처, 이제 총리죠. 총리가 그걸 갖다가 영국은행을 이제 통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행한테 통화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라 강요를 했고, 대처는 이제 프리드만의 친구가 되면서 그에게 어떤 통화주의로 인플레이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줬다 하면서 이렇게 12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에는 보면 그 이제 대처하고 같이 영국 경제를 하는 방법이 또 나옵니다. 야, 근데 되게 정리 잘하셨네요. 아, 근데 통화주의가 주류였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종료를 선언하고 또 미국에선 또 통화주의가 의심도 받고 이게 좀 조금 뭔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른 기류가 있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사뮤엘슨은 재정정책, 프리드만은 통화정책인데요. 그쵸. 통화정책은 통화주의를 이제 비판하고 정책을 안 쓴다고 했지만은 통화정책은 계속 또 강력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인플레이션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해서 물가가 오를 때에는 통화량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이죠.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그러니까 프리드만이 통화주의자의 이제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 통화 정책이라는 게 두 가지 무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이자율을 높이느냐, 이자율을 높였다 내렸다 하느냐. 또 한 가지는 통화량 자체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을 갖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적합하게 믹스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가지에만 치중하는 통화 정책은 아류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자율을 높이면 그러니까 기본 금리죠. 기본 이자율을 그 중앙은행에서 높이면 그러면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걸로. 예. 줄어들 거다. 통화량 자체가 줄어들 거다 그러는데 그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게 그 뭐 선형으로다가 이렇게 비례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여도 통화량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그 통화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M1, M2, M3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옛날 우리 경제학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M1이라고 하는 거는 시중에 지금 돌아다니는 현금. 네.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해서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돈의 양. 그게 이제 그 M1이죠. 그게 실제 통화량인데 그 M2라고 하는 건 그 돈을 사람들이 은행에 갔다가 저금을 하면 보통 예금은 거기에 안 들어가고 그건 왜 수시로 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건 통화량을 증가하는데 그럼. 별로 기여를 안 하고 정기 예금을 하면 그건 이제 예. 최소 1년은 맡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은행들은 대출을 또 하면서 시중에 돈이 풀린다고. 그것까지 합친 게 사실은 전체 통화량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다. 그게 이제 M2의 예, 개념이고 M2. 예. M3에 가면은 그 이제 모기지론 사태가 미국에서 났던 게 미국 특히 금융 정책은 그 돈을 이제 채권을 이제 누가 사거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담보로 해서 또 펀드를 뭐 구매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중에 돈이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파생금융 상품까지 다 포함하면은 이게 그래서 이 통화주의자들이 말은 이론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면 뭐 물가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도대체 그 통화량이라는 게 어떤 게 진짜 통화량인지 측정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치, 그게 맹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통화량. 네. 정확하게 그게 M1은 그건 그 국가에서 통제할 수가 있지. 화폐량 자체를 그 현금 풀린 거를 그냥 다 회수해 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통화량이 줄잖아. 근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정기예금을 하면 은행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또 대출을 해주면은 돈이 또 돌아다녀. 그러니까 실제 돈은 안 돌아다니지. 근데 신용이 돌아다니는 거죠. 게다가 요새 신용카드라는 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수중에 돈이 없는데도 써요. 신용카드 빚을 내서 그 물건을 미리 구매하잖아요. 이건 예, 그냥 통화량에 해당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개인들의 신용 한도가 통화량이라고. 그게 이제 그 M3에 해당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야. 그건 이게 측정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를 조절한다는 게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보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프리드만의 통화량 조정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그 파생 상품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게 파생 상품이 미국은 아주 심해요. 그게 우리나라는 그나마 미국보다는 그런 모기지론 사태 같은 게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출은 상당히 건전해요. 대출이 지금 가계 그 부채 비율이 뭐 우리나라 GDP보다 많아서 이제 105%다. 그래서 1,890조, 한 1,900조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사실은 담보력이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확실히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신용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패턴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뭐 요새 젊은 애들이 좀 영끌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비트코인 이런 데 투자하려고 미친 듯이 하는 애들도 일부 있지만 전체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서 차지하는 그런 이상한 그 자기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낸 애들의 비중은 아주 극히 적어요. 아마 1, 2%도 안 될 거예요. 소득 그래서 기반으로 되죠. 네. 일본이나 미국에서 그 가계부채를 지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를 지는 거는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지금 높다고 해가지고 IMF가 금방 올 거다라고 큰 소리 치는 거는 이건 일종의
정부 정책이 실패한 거에 대한 게 쉴드를 치는 거지 실제 우리나라의 대출이 상당히 건전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법을 그렇게 쉽게 안 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담보 가치만 내려가지 않으면은 뭐 크게 그런 건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음. 이게 그래 가지고 그 통화량 그 통제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예. 얘기군요. 오히려 그러면 이런 어떤 M3 영역이 별로 발달되지 않은 나라나 이런 데서는 또 먹히는 거네요. 어느 정도 먹히죠. 예. 음. 그리고 뭐 이번에 그 통화량을 늘리고 줄인 것보다는 그걸 이제 미국도 왜 이렇게 채권을 국가 채권을 네. 발행했다가 이제 사들이면은 사들이면서 통화량이 또 줄거든요. 그렇죠. 그거가 아직 시기가 안 됐어요. 음. 통화량을 조절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이자율만 연준 금리만 높여가지고 지금 물가를 잡은 그런 케이스지. 음. 그래서 작년 초부터 이제 작년 연말에 그 국가가 그 돈을 이제 회수할 거다라는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때 막 주가가 떨어지고 그랬죠. 네. 그랬다가 그거를 실행을 안 하는 바람에 다시 또 주가가 오르고 지금도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에 대해서 계속 연준에서 이렇게 근데 그 연준 혼자 결정하는 거야. 연준은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지 통화량은 그 미국 정부에서 안을 내고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지 그걸 실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 이번에 거꾸로 통화량을 늘렸죠. 그렇죠. 주가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지금. 통화량을 늘렸기 때문에. 사실 미국 경제 좋아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주가가 잘 나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린다는 게 국가가 부채를 지는 거예요. 채무를. 음. 그래서 연준에서 돈을 사는 거야, 달러를. 그 달러가 늘어나는 거지. 더 찍어내가지고 연준에서 공급을 하면 미국 정부에서 그걸 사들여가지고 시중에다가 푸는 거죠. 그 한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이번에 그 통화량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사실. 그건 이제 고육지책이죠. 왜냐하면 물가를 잡으려면 통화를 줄여야 되는데 물가는 이제 9.5%까지 올라갔다가 한 지금 5.3%, 뭐 4.8%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 보통 이제 3% 정도 생각하는데 그거에 근접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자율은 연준에서 높이지만 통화량 자체에 대해서는 그, 따로. 그 허용치를 늘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경제가 이제 무너질까 봐. 여기서도 계속 왜 실업률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만 잡는 게 국가의 정책의 목표는 아니거든. 물가는 잡혔는데 사람들이 대량 해고가 돼가지고 실업률이 늘어난다. 그럼 경제가 이제는 망가질 수가 있거든.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못 쓰면 또 기업에서는 물건이 안 팔리니까 또 이제 그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그럼 경제는 끝없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연준을 통해서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돈 함부로 빚내서 쓰지 마라 이렇게 신호를 주고 물가를 잡는 그 효과를 보면서 실제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국가가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줄 형편이거든 지금. 미국은 국가 채무가 높아요. 우리 2배가 넘잖아요. 네. 우리가 50%가 안 되는데 아직 국가 채무가 미국은 지금 110 거의 120% 가까이 돼요. 일본은 240%고 국가 채무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위기에서 그 경제 위기에 처했던 그 부담을 정부가 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걸 가게들이 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정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는 너무 가혹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혹하네요. 네. 아니, 자영업자들, 뭐 개인 파산자 이런 게 지금 막 급증하고 있거든. 이럴 네, 때는 맞아요. 사실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돼요. 원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월에 1차 그게 풀렸어야 된대요. 원래 그 경제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5월에 그 추경이 한번 풀렸어야 된대요. 5월, 6월에. 그치. 예. 근데 이 아까 그 프리드만 정책 그냥 그대로 다 복사해 가지고 쓰고 있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네. 그러면 결국 그 저소득자 층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 허리 계열 그 이제 약한 그 있는 사람들이 엄청 고통을 받는 그렇죠. 취약계층이 무너져요. 이렇게 예 되면. 그런 시기구나라는 게 이 정책 자체가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이제 작은 중소기업들도 이렇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조그만 제조업체들도 아 이제는 다 부도가 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 그 싼 매물들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삭줍기라고 그 자금 여력이 자본을 충분히 확보한 대기업이나 뭐 재벌들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다 헐값에 사들이죠. 그런 걸 이제 사들이기 시작해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시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중지가 됐어요.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이유가 사들이기 시작해요. 이삭줍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들이 싸게 헐값에 30% 40% 떨어진 집들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맞아요. 연끌로 집 산 사람들이 빚을 그 이자를 못 내니까 그냥 헐값에라도 지금 내놓고 그거를 사실 정부가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생 살 집인데 그 이자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되파는 거거든. 엄청난 손해를 끌고 그럼 그 이득을 누가 보느냐? 자본가들이 또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연끌하고 막 한 거를 막 비난을 하고 매일경제, 한국경제에서 그 잘못된 너희들이 부추겼거든 사실은. 그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내가 내 집 하나 살 집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은 언론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그렇더라도 연끌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경제적 판단력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필요가 그렇죠. 없었던 거지. 좀 기다렸으면은 이렇게 싸게 미분양된 아파트도 싸게 받을 수 있고 어, 지금 분양 안 된 게 거의 6만 가구 이상 미분양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치 이런 그 때가 올 거라고 분위기에서는 예. 안 살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다시 될 사람들을 욕만 거라고.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러면 정부가 그 예. 전 정부라도 책임을 그 정부가 바뀌었다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 욕하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요. 정부가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유예를 해주고 그 사람들도 섣불리 판단한 잘못도 있으니까 이자를 탕감해 주자가 아니라 이자를 좀 유예시켜 주자 이거지. 네, 그렇죠.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를 내는 애들을 그러면 원래 내던 대로 한 150만 원씩까지는 내라. 그 대신 150만 원 정도는 정부가 그 이자를 좀 그 뒤에 갚을 수 있도록 은행에 대신 빌려주는 역할을 하면 싼 그렇죠. 이자로 정부 자금으로 그렇게 하면 얘들이 갚긴 다 갚을 거야 결국은 평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집은 자기 살 집을 마련한 거니까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전세 사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세도 그 사람들이 뭐 복덕방에서 다 체크했다고 그러니까는 믿고 한 거죠. 전세 얻은 거잖아.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 그렇죠. 전세 사기는 좀 달라요. 거기는 좀 사실 좀 그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기 때문에 그 좀 믿고서 한 거라 저 그거 연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구제해 줘야지. 예, 그렇죠. 거기가 음. 아유. 근데 그러면 전세 사기는
서로 이득을 본 사람이 없는 거네요. 그냥 전체 자산이 떨어지면서. 집을 아니 그 돈을 먹고 튄 놈들이 있잖아. 전세금을 아. 받아가지고 튄 놈들이 있잖아. 아 그런 거 튀었다. 아 그 결국 그 아 놈들은 엄청난 이득을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돈을 주인들이랑 가져갔으니까 그 돈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그 바지 사장 놓고 뒤에서 한 놈들이고 음. 진짜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런 게 갭 투자 그거 되게 많았던 그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 집을 자기가 뭐 저기 사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전세를 놔서 예. 그 돈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집을 샀겠지. 예 근데 이제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깡통 전세가 된 경우는 예. 그러면 이제 다 손해 본 거지. 그 경우는. 그렇죠. 다 본 거잖아요. 그건 다 손해 내려가는 본 거.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그때는 일어나는 저기 건축업자가 돈을 벌었지 그때는. 예, 그 갭 투자해서 돈 번 놈들도 있잖아. 그 네. 건축해서 그 예. 비싸게 분양해가지고 집을 팔아먹은 놈이 최초에 있을 거 아니야. 아 부동산이 돈 벌었네요, 부동산이.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또 수수료 챙겼고. 예. 예. 그러니까 번 놈은 분명히 있어요. 어디엔가. 전세 사기 전체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 그 당에서 대책위원회 만들어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당으로 접수된 게 한 120건 정도가 되는데 대전에 그 중에 명확하게 그 전세 사기로 볼 수 있는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120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훨씬 더 많고 음, 300곳짜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터트린 게 있거든요. 네, 그건 명백하게 전세 사기고 또 일부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위 말하는 전세금 미반환 사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안에 전세 사기도 있고 또 소위 말해서 갭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예 맞아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음, 빠지는 그 건물주들도 사람들. 있고 이제 뭐 집값이 그런 떨어져서. 상황입니다. 예.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접수할 수 있는 거를 모르니까 안 했지 알면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나와서 그 접수는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상 그러니까 그나마 특별법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네. 만들어졌는데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 몇 가지 조건에 맞아야지 그 소위 말하는 일종의 인증제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아. 뭐 그 조건을 보면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집이 그 경매든 공매든 넘어 그 절차에 돌입을 했든지 뭐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거에 맞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대전에 지금 받은 사람이 대전시에서 그 절차를 받은 사람이 10명이 안 돼요. 아, 수백 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다고 신고한 사람은 수백 명인데도 불구하고 6명인가 받았다고 그러죠. 6명만 그 인증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어, 그럼 아직 버티고 있는 거네요, 주인들이. 그러기도 하고 경매로 안 넘어가고. 정부가 만든 게 그 실질적으로 그 이제 도움이 안 특별법에 되고. 담은 내용들이 그래도 그 전보다는 없을 때보다는 진일보했지만 근본적인 거는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선변,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은 선변대 해달라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무슨 막 아까 그 깡통전세 비슷하게 된 경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그걸 담보로 잡고 그 대출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그거 책임 안 지려고 주들이 책임 안 지려고 끝까지 그거는 지금 안 하는 거고. 웃겨요. 아무튼 그 예전에 무슨 뭐 그 은행 같은데 부실을 되면 공적자금 투입할 때는 그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그 네, 얘기하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그 형평성 문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은 구제를 안 해주는데 그 전세 사기 당한 사람은 구제를 해주는 것이 그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게 주거 기본권이라는 게 있는데 주거 기본권을 그 박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음, 근데 보이스피싱은 어쨌든
그 자기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자기 자산을 잃은 것이고 그럼 비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그거를 동등하게 뭔가 해주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네. 그게 이제 사실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도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고 막 하던데요. 아직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죠. 예,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건 신용이 사회 전반의 신용을 지금 흔드는 어떤 일들을 한 건데 아이고 참 이런 거 하면 결국은 당하는 건 다 차라리 집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집이라도 남잖아요. 근데 전세는 뭡니까 그거. 아유 그렇지. 영끌은 집이라도 남지. 끝까지 예. 버티면. 아이,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여기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이거 좋나요? 의원 나온다고 막 급하게 저쪽에 살던 아파트 내놨는데 안 나가서 이쪽으로 여기 다세대에 이사를 왔거든요. 왔는데 음. 빨리 하여튼 돌아가세요. 아파트를 팔았어요. 아 그래요? 네. 돌아갈 거였어요. 이거 아 그러니까 참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 버텨도 남는 게 없는 거. 참 그게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발표한 거 저기 왜 폴 볼커 무슨 그 저쪽 뭐야 연준 의장의 임기하고 대통령의 임기하고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가 조금 특이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그 연준 의장을 그렇게 정권 바뀌었다고 탁탁 바꾸지 않더라고요. 미국은. 네, 아. 미국은 그게 좀 그린스펀은 되게 오래 특이했습니다. 했어요. 그린스펀은 여러 대통령을 다 거치면서 계속 연준 의장을 해서 우리 그 뇌에는 그린스펀이 미국의 연준 의장이라고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장기 집권을 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은 바뀌어도 연준 의장은 잘 안 바뀌는. 폴 볼커도 오래 한 사람 중에 하나고. 예, 그러니까 그게 나는 미국 경제의 어떤 시스템의 그 견고성이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그거를 독립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어떤 자신감을 갖고 아니면 자기의 소신을 갖고 이자율을 결정하고 하는 통화량 결정 이런 거를 걔들이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미국 경제 정치 체제가 상당히 안정돼 있는 나라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국무위원들 그렇게 잘 안 바꾸더라고요. 대통령 바뀌어도.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래서 이게 시스템화돼 있다.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그래서 오늘 그 자료에서 보니까는 볼커는 뭐 세 대통령을 거쳤네 보니까. 그린스폰이 18년 아까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방준비제도라는 게 정말 독특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갖고 아까 잠깐 좀 찾아봤더니 이사 임명이 단임제인데 14년이에요 임기가. 네. 딱 보면서 14년 정도의 긴 텀으로 자기가 이 미국 경제를 갖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안 하고 중심을 갖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린스펀 18년 했고 의장을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찾아봤더니 한국은행 통계는 대통령이랑 똑같네요. 대통령보다 적은 게 4년이에요. 4년. 근데 4년 한국은행 총재는 그래도 그나마 임대는 다 채우고 갔던데 네.
근데 그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 지금 자르느라고 아주 난리잖아. 혈안이 돼가지고 방통위장도 지금 임기가 멀쩡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뭐 해고를 하나에 만회하고 이게 위법이니 많이 하는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사실 좀 창피한 거예요. 이게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상호 존중이 없어. 그냥 정권 바뀌면 그냥 다 바꿔야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국회에서 좀 그런 작업을 해서 임기를 그냥 신중하게 고르되 한번 저기 하면 두 정권 내지 세 정권은 충분히 그 임기가 보장이 되도록 14년이면은 연준의 그 이사 14년이면은 세 정권을 그러니까 걸치면은 되잖아.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뽑는 방식도 그 2년에 한 명을 뽑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대통령 한 번 되면 4년 동안 두 사람의 이사를 임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얘네 이걸 진짜 잘 짜놨구나. 아, 그러니까 그게 한꺼번에 이사가 확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롤링되게 걸치는 거지 이렇게 네. 겹쳐서 계속 오버랩 그쵸? 되는 예, 기간이 예, 다 예. 있는 거지. 야, 그 되게 괜찮네요. 완전 네. 그 변혁하진 않겠네요. 계속 연속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린스펀이 18년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자, 대통령하고는 상상이 안 되게 장기 집권을 했네. 그게 뭐 하도 그린스펀 하고 뉴스에서 계속 들으니까는 네. 연방준비의장은 원래 그냥 그린스펀인가 할 정도로 워낙 유명하잖아 그 사람은. 네, 맞아요. 아, 네. 아, 참, 그리고 그 오 의원님 하고 한 소장님 발표했던 거 한번 올려주세요. 아, 예, 예. 예, 예, 예. 네, 저희 계속 좀 모으고 있습니다. 음, 저는 막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냥 드릴게요. 개발세발 써놔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되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한 번 남은 건가? 아니요, 제가 한번 하고 예. 교수님께서 두 개 더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되게 짧습니다, 교수님 거는. 예. 아니, 그 연휴인데들 어떻게 다들 오늘은 시간 맞춰 다 들어오셨네. 다음 책은 뭐예요? 이거 다? 하루 종일 비가 오니까 뭐 어디. 다음 책은 여기서 정하면 되죠. 네. 오 의원님 뭐 이렇게 추천서 없어요? 이거 네, 같이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기회를 돌아가면서 다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직 2주 남았으니까 고민해 박태론 보시고. 교수님이 네. 말씀하시던데 좋은 불평등? 네. 왜 책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며요. 최병천인가요? 최병천? 네. 좋은 불평등. 그거는 제가 당에 좀 얘기를 했는데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한 거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불평등을 논하다 그래가지고 뭐 경제와 관련된 그 유명한 사람을 초청해서 북토크를 한다든가 혹은 강연을 한다든가 뭐 그러면서 그거를 뭐 분야별로 뭐 불평등 얘기를 좀 한다든가 언론이면 언론, 경제면 경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하는 거를 계획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딱 그 지정한 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그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는가 막 그래갖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러고 말았거든요 제가.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교수님 그거 읽어보신 거예요? 저는 아직 안 아, 봤어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좋은 불평등 그거는 사실 뭐 이렇게 챕터로 나눠서 하기보다는 한 번에 같이 읽고 토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래요. 네. 그쵸. 그냥 읽고 그냥 그 내용 가지고, 그쵸. 네. 한 소장님도 뭐 그
저번에 무슨 얘기 하지 않았어? 어떤 책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오광용 의원님 책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할게요. 저도 무슨 책이에요? 저는 사실 고민을 안 해고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제가 얘기한 거요. 예. 아니 저기 한 선생님 오 아니 의원님 저기 책은 착한 저희 지금 불평등 이제 그거 알 아니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안 하고 있는 책이 그 양자역학 그 수학하자고 했는데 우리 한동안 수학을 안 해서 양자역학 수학으로 하는 거 책 사놓고 저희 안 하고 있잖아요. 음. 네. 양자역학의 이해. 네, 그 책 사놨는데 지금 딴 거 돈 다음에 한다고 계속 돌다가 이건 순전히 박 이사가 계속 경제 쪽으로 돌려갖고 지금 1년 이상 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2년이야. 그 책 산 지 2년 됐어 2년. 그래서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저 피해갖고 저 하기 싫어갖고. 아니 제가 돌리고 있는 거 아닌데. 너무 아니, 어려운 근데 건데. 저- 우리 양자역학의 아니, 이해 한번 양자역학이 보자. 네, 양자역학의 그 수학 그거 저기 여기 분들은 수학 한동안 안 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돌리는 것도 좋겠다. 그 참고로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백북스에서 한 10몇 년 전에 그 읽은 책이에요. 그 회원들하고 같이. 근데 양자역학은 다 물리학자들이 책을 쓰잖아. 아무리 쉽게 써도 결국은 물리학자가 쓰면은 수학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수학을 빼고는 그 양자역학이라는 걸 전달하기 힘드니까 수식은 썼는데 그 수식을 이해 못해도 그 설명한 문장을 읽으면은 양자역학이라는 게 뭔지 감을 잡을 수 있게 쓴 책인데 그게 누가 썼냐? 일본의 그냥 전혀 물리하고 수학도 상관없는 일반인들이 모여가지고 야, 양자역학 뭔데? 왜들 그렇게 떠들어? 우리 한번 이게 뭔지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몇 차례에 걸쳐서 토크한 것들을 그걸 책으로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자역학을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로 설명해 놓은 책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읽힌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우리 창모공에서 다뤄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계속 빙빙 돌다가 안 하고 아니, 있어서 그걸 지금 책을 리마인드 해주고 저기 있는 거지. 책을 심지어는 과거 책 그 하고 새로 나온 책 해갖고 2권이나 샀어요. 근데 계속 지금 미루고 있는 거야. 그 업데이트된 버전이 또 있구만. 나는 옛날 네.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요즘 그 양자역학을 또 아니 그 이제 또 많이 사회에 퍼지고 그거를 또 생각하면서 그 경제 이론을 하셨으니까 그 양자적인 의미로 또 영성적까지 또 하면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다음 책은 그 책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기 뭐야 오광영 의원님이 지금 얘기했던 뭐 불평등 경제 그거 네. 그 착한 책은 불평등. 좋은 아마 불평등? 내가 보진 않았지만 네. 그렇게 지금처럼 챕터를 나누어서 할 정도의 그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다 같이 미리 그 책을 구매해서 읽고 그냥 한번 토론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책인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드네요. 그죠?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 여기 뭐죠 이 카톡방에. 네, 카톡방에. 네. 이거는 좀 한국어로 접힌 거네요. 이거 재밌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죠. 예, 최병천. 최병천. 네. 네. 그러면 이게 전공 서적은 아니라서 아마 사회 현상을 그렇게 설명한 책이라서 그건 한 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책은 사서 보고 우리가 한 번에 할지 두 번에 할지는 그때 결정해도 되고 앞으로 예. 뭐 2주를 우리 더 해야 되니까 이거 네. 그거를 다루고 그다음에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정합시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